네, 이지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리상담과 도덕인성교육 저희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서보다는 이제 논문 내용을 함께 읽어가면서 천천히 조금 이야기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화이트보드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아마 이 클래스 자료실에 이제 세 번째 논문을 탑재해 드렸고요. AI 윤리 관련한 내용이죠. 제가 지영 선생님께 뭐 강의와 관련한 정보 같은 거 안내하려고 카톡 보낼 때 보니까 이제 프로필을 보게 되잖아요. 뭐 AI 윤리라든지 AI 리터러시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 관련해서는 뭐 판서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의명은 윤리상담과 도덕인성교육인데 이제 저한테 강의를 배정해 주신 박형빈 교수님께서 세미나용으로 이제 교재를 2개 선택해 주신 게 인공지능 윤리와 도덕교육, 그리고 통일교육학 그 이론과 실제. 통일교육학 그 이론과 실제 안에 상담에 관련한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는 것이고, 인공지능 윤리와 도덕교육 이까지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전반부 강의에서 인공지능이 넓은 의미에서 과학기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과학과도 좀 유의미한 연결 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조슈아 그린의 입장 살펴봤던 것이고요. 요번 주에는 AI 윤리 관련한 저희 논문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덕윤리 학문 공동체에서 많이 논문 내는 그런 학회이죠.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2021년 3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자평하기는 어려운 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급하게 써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썼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장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 3장에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4장에서 도덕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지영 선생님께서 3장에 대한 내용은 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장과 4장 위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번 주에는 3차 시 내내 이렇게 좀 읽어나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2차 시에는 논문 내용을 한번 함께 3장 제외하고 검토해보고 마지막 3차 시에는 AI 윤리 관련한 이제 영상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제4차 산업혁명과 AI 윤리. 제가 지난 학기 때는 이제 인공지능 인문융합 전공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글을 썼던 게 그 당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머릿말부터 한번 보시면은 240쪽 내용입니다. 직접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인류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 언제나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함께 윤리적 대응 또한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때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즉각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생명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으로 초래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우리 미래를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의 새로운 힘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초래할 윤리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은 과학적 측면에 대한 조명만 하기보다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윤리학, 도덕교육 이런 것도 인문학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이것과도 연결지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고요. 이제 241쪽 2장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진보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의 활용이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 혹은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입장도 있죠. 당연히 윤리적 의미를 지금 담은 평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치가 개입되고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242쪽으로 넘어가서 1절입니다. 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핵심 기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기술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했던 것과 좀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핵심 기술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스 아마 지영 선생님 그 AI 관련해서 사진 찍으신 거 보니까 변순영 교수님하고 같이 하셨더라고요. 한수 요나스에 대해서 그 학부라든지 대학원 들어와서 코스웍 중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읽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술 이 내용을 보면 우선은 이제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1, 2, 3,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보고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2쪽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약 1만 년 전 인류의 농업혁명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18세기 중반부터 일련의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대규모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죠.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전기를 활용한 공장 속에서의 생산 조립 라인의 구동을 통해 이전과는 극적으로 구분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끌었죠. 다음으로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의 발달이 그 흐름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컴퓨터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1, 2, 3차와 구분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라든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비판적 입장, 그 입장은 논외로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고 의미 있는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핵심 기술, 실제 이것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44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핵심 기술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술, 물리학 분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죠. 물리학 분야의 대표적 기술은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 공학, 신소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세 가지가 단일하게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기술이 진행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세 가지 핵심 기술, 메가 트렌드 사이에서 계속 융합이라든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요. 먼저 무인 운송 수단의 경우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디지털과 연관되는 것이죠. 물리학 분야이기도 하면서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자율적으로 체계화된 모든 기계의 능력치가 빠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 내에 저가의 상업용 드론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그렇게 됐죠. 요즘에 마트에만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용은 10만 원 이내로도 살 수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적층 가공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은 대형 발전기에서부터 소형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대량 생산 제품과 달리 쉽게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작년쯤에 한번 뉴스에 나왔었죠. 3D 프린터 좀 오랜 기간 노출된 사람들이 질환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과학이라든지 기술 이런 단원을 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얼리 어답터인 젊은 선생님들 특히 뭐 연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얼리 어답터 분들은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서 먼저 한번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에 근무하던 당시에 신규 기술 선생님이 3D 프린터 처음부터 이제 학교의 현장에 3대 정도 놓고 엄청 오래 쓰셨어요. 3년 정도. 근데 건강한 선생님이었는데 한 학기에 2번 정도 픽픽 쓰러지고 갑상선이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3D 프린팅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시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계속 하루 종일 방과 후에도 붙어가지고 그거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뭔가 조금 안 좋은 물질이 노출되지 않았나. 안전성 이런 거는 조금 검증된 필요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로 넘어와서요. 디지털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물과 디지털 간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은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불릴 만큼 상호 연결된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여러 장비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것에 따라 더 작고 저렴해진 스마트 센서들은 단순히 제조의 공정뿐만이 아니라 주거, 의복, 도시개발, 제품의 운송,
에너지 및 네트워크 분야에까지 내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물 인터넷,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비, 산업과 연결되는 것이죠. 개인이라든지 사적인 용도에서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 그 기술 발달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시작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이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 디지털 분야의 기술들이 무궁무진하게 발달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생물학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제동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가, 우리가 가장 많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나중에 요나스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생물학 분야의 혁신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에 10년이 넘는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게놈 활성화 및 편집 기술까지 가능해졌으며, 그 작업에는 단 몇 시간과 $1,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인공지능 수술하는 로봇 같은 것도 다 개발되어 있고요. 이후에 합성 생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까지 나가기 이전에 식물, 농업 분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동물로 넘어와서 유전자 조작, 이런 문제들도 다 언급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인간의 생명까지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늘 조심스러운 과학기술 발달의 최정점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윤리적 분석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희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45쪽 2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윤리적 분석에서 대표적 사상가로 한스 요나스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원칙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나스는 자신의 다음 저서에서 응용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후저술, 응용을 담고 있는 이후저술에서 기술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후속작인 기술, 의학, 윤리, 아마 이 책의 부제가 책임 원칙의 실천일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런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요나스는 기술이 진보해 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기술이 새로운 윤리학의 대상이 되는 까닭을 자세히 고찰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의 과정 속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과도한 성공으로 인해 오히려 큰 위기를 야기한 상황을 설명하는 요나스의 논의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전개되는데요. 역학, 화학, 전기, 통신기술, 생명공학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3가지 핵심 기술에 대입해서 윤리적 분석을 시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내용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6쪽 2번째 단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인 물리학 기술은 요나스가 말한 역학과 화학의 단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학 단계는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화의 시대를 열면서 도래한 것이죠. 증기기관의 개발 덕분에 생산품 자체는 이전과 같지만
생산의 속도와 수량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생산품의 양적인 증가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세상에 기계라는 새로운 범주의 재화를 도입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기술의 대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기술적 장치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자체가 탁월한 대상으로서 인간 앞에 등장한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화학 단계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비싼 천연 소재를 모방해서 저렴한 대용품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런 인공물의 탄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무엇이냐? 자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기술 발전은 예전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과 가능성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낳게 하였고요. 이런 계획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속에 조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화학 이전 단계의 과학 기술들을 보면 자연 속에 있는 대상들을 간단하게 관찰하고 조작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화학 단계에 도달하면 자연에 있는 물질들을 조합해서 자연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통적인 서구의 사고방식에서 창조는 어떤 존재에게만 가능한 권한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 이 신에게만 가능한 것이 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인데 어라? 인간도 창조를 할 수 있네? 이렇게 오만한 생각이 들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두려운 가능성, 적극적인 유전자 조작,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이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디지털 기술,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저희 이제 AI 윤리 이야기할 때도 이게 핵심적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면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도 이 부분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전기 그리고 전기를 활용한 통신기술 단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까지 한번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나스는 기술 발전 과정에 있어 전기 등장이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전기 자체는 사실 과학기술 발전의 단계라기보다는 과학기술에서 사용하는 진료,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사용하던 진료와는 다르게 전기, 눈에 보이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대상까지 과학기술에서 진료로 쓰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고요. 보다 중요한 건 통신기술입니다. 통신기술. 이제 246쪽 그 아래에서 세 번째. 다음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전기라는 대상을 활용하는 통신기술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새로운 국면 속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힘이지만 247쪽 넘어왔고요. 그 문명 유지를 위해 이제 통신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통신기술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통신기술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술이 가지는 역설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기술이 기술의 창조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죠. 기술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었던 인간이 기술의 노예로 종속되고 마는 암울한 현실. 요나스의 말을 빌리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베르의 승리가 이 단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이죠. 과학기술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과학기술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에 그런 시기까지 도달하고 말았다. 디지털 이 단계가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생물학 기술 조금 살펴보고 이제 도덕 교육에 대한 논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